세계 금융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자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정책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죠. 지난 6개월간 중국을 탈출한 억만장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반출한 자산은 무려 180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암호화폐와 비밀 금융망을 통해 자산을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돈이 모두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 금융가에서는 이미 한국을 코드네임 K라 부르며 차세대 금융허브로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월스트리트 최고의 금융 저널리스트 리처드 블룸이 전하는 충격적인 비밀 보고서 지금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블룸, 30년 경력의 금융 저널리스트입니다. 수많은 경제 위기와 부자들의 움직임을 취재해왔지만 그날 본 광경은 제 평생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2025년 1월 뉴욕 맨해튼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참석 가능합니다. 보안 유지는 필수입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라이빗 뱅커 엘리자베스 그레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건 세계 각국에서 온 20여 명의 상위 0.1% 부자들이었어요. 중국의 마이클 웡, 일본의 사토 히로시, 영국의 안나 클라크 등 평소에는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와인잔을 들고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오늘 모임의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향할 마지막 거점은 어디인가입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왜 새로운 거점을 찾고 있는 걸까요? 회의가 시작되자 엘리자베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기에 살고 있습니다. 프로젝터에는 세계 지도가 비춰졌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 붉은 지역들은 더 이상 우리 자산이 안전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안나 클라크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정말 남아있는 걸까요? 엘리자베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코드네임 K입니다. 방 안의 몇몇 부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영국 투자자는 옆 사람에게 동양의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무지한 태도를 보며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기자로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 웡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K라고요? 어디죠? 엘리자베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새로운 거점이 필요한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자베스가 제 귀에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리처드, 다음 세기의 중심은 코드네임 K,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충격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고 몇몇 참석자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했습니다. 비밀입니다. 당신이 첫 번째로 알게 된 기자예요. 엘리자베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동안 글로벌 금융에서 주변부로 여겨졌던 나라가 갑자기 세계 최고 부자들의 관심사가 되다니.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작은 나라의 반전 스토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욕의 화려한 불빛 아래 세계 경제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연락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엘리자베스는 어제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부자들이 탈출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탈출이라뇨? 왜요? 엘리자베스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중국은 공동부유 정책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죠. 엘리자베스는 이어 말했습니다. 인도도 심각해요. 세금은 계속 오르고 빈부격차는 커지고 부자들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각국 부자들의 탈출 현황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어요. 작년에만 중국에서 7,000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떠났습니다. 숫자를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엘리자베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갈 곳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이 인기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달라졌죠? 엘리자베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건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해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여전히 혼란스럽고 호주와 캐나다는 세금 이슈가 큽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떠오르는 건가요? 엘리자베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확해요. 한국은 몇 가지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안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의료 시스템이 뛰어나고 디지털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태블릿에 저장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근면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은 젊은 세대가 도전을 포기했고 중국은 창의성이 제한되며 우리 미국은 안일함에 빠졌죠. 한국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문화가 있어요. 게다가 민주주의가 안정적이고 재산권 보호도 확실해요.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 서구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만이 선진국이라고 착각해왔어요.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했다는 자만심으로 아시아, 특히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이런 오만함이 결국 우리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은요? 문화적 차이는?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자들에게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면 다 해결되죠.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최근 2년간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30% 증가했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부자들이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게. 그녀의 말을 들으니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이 실감났습니다. 자유와 안전을 찾아 부자들이 이동하는 것. 이게 역사의 큰 물결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 부자들의 최후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 실패하는 선택지들. 일주일 후 엘리자베스의 초대로 두 번째 비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석자들이 더 많아졌고 분위기도 더 진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국가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터에는 후보 국가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일본, 스위스, 미국, 그리고 맨 아래에 코드네임 K. 먼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웡이 말했습니다. 두바이는 세금이 없어서 좋지만 여름에는 너무 덥고 문화적 차이가 큽니다. 사토 히로시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해요. 한 사람의 결정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죠. 다음은 싱가포르였습니다. 안나 클라크가 발언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안전하고 깨끗하지만 너무 작고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사토 본인이 설명했습니다. 제 고향이지만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심각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스위스는 전통적인 부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참석자가 지적했습니다. 스위스는 이제 너무 붐비고 프라이버시 보호도 예전만 못해요. 미국에 대해서는 더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총기 사고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죠? 정치적 갈등이 너무 심각해요. 내전이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한계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중국도, 경제대국 일본도, 군사강국 러시아도 모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은 그들에게 충격이자 희망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던 중 구석에 앉아있던 노르웨이 출신 투자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K는 어떤가요? 아직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모두의 시선이 엘리자베스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K는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마이클 웡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정말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그녀는 프로젝터를 조작해 한국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또 다른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교육열은 세계 최고이며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입니다. 참석자들은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안정적이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해요. 엘리자베스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 클라크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북한이 있잖아요. 엘리자베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서울은 뉴욕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회의 후반부에 한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부자들이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IMF 위기까지 한국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회의실은 깊은 공감으로 고요해졌습니다. 회의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고 한국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반발과 조롱. 세 번째 비밀 회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정식으로 코드네임 K를 공개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마이클 웡이 먼저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때문에 위험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잖아요. 엘리자베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이 있고 한국 자체 방위력도 매우 높아요. 하지만 마이클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쩌죠? 위험해요. 다른 참석자들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사토 히로시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아직 후진국 아닌가요? 일본보다 훨씬 뒤처져 있잖아요. 사토는 계속해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그냥 일본의 그림자 아닌가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를 따라올 수 없죠. 솔직히, 한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반도체나 몇 개 팔아서 잘 나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기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사토의 말에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가보셨나요, 사토 씨? 사토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들어서 알아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생각이 크게 바뀔 거예요. 러시아 출신의 참석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아요.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고 들었어요. 이 말에 엘리자베스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뉴욕 맨해튼의 절반, 홍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마이클 웡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끼인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발상이죠. 우리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한국 경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중국 부자들이 동조하며 웃었습니다. 인도 출신 IT 기업가는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너무 높아요. 영어가 안 통한다면서요? 엘리자베스는 이 질문에도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제주도 같은 지역은 영어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비판과 의문이 계속되자 엘리자베스는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각국의 부자들이 어디로 이주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중국, 러시아의 부자들이 빠져나가는 국가 1위는 싱가포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의 데이터를 보니 한국으로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이미 한국은 새로운 부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말에도 회의적인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사토 히로시는 계속해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이라고요? 일본 문화가 훨씬 앞서 있잖아요. 이 말에 엘리자베스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보세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회의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관찰하며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베팅합니다. 5년 후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몇몇 참석자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안나 클라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한국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에요. 안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코인으로 이동하는 부. 안나 클라크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 전 엘리자베스는 저에게 놀라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조용히 자산을 한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 흐름이에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지만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거래소로 향하는 화살표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거죠? 제 질문에 엘리자베스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자본 유출을 막고 있거든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저는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가요? 엘리자베스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약 300억 달러가 암호화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숫자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녀는 다른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이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투자 현황이에요. 화면에는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강남, 해운대, 제주도의 고급 부동산은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죠? 엘리자베스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자들은 조용히 움직이는 법을 알아요. 소문이 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녀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외국 자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저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자본 유입을 환영할까요? 엘리자베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어요. 그녀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보세요.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세금 감면, 비자 발급 간소화,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투명성이 높아요. 부패 지수가 매우 낮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도 많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몰래 한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토 히로시도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토는 이미 서울 청담동에 아파트를 2채 샀어요. 이중적인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부자들의 세계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가봐야겠네요. 다음 날, 저는 안나 클라크와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마천루가 작아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세계 부자들의 새로운 천국이 될까? 다가오는 변화, 숨막히는 기대감.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성,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질서정연함, 그리고 도시 전체를 감싸는 안전한 분위기까지. 안나 클라크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여기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네요.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는 먼저 강남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고급 상점들이 즐비한 청담동, 최첨단 의료시설이 모여있는 삼성동, 그리고 활기찬 젊은이들로 가득한 압구정까지. 저는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첫인상이 어때요? 안나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보니 믿겨요. 여기 정말 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우리는 엘리자베스가 소개해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김준호 박사였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 질문에 김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겁니다. 특히 3가지 분야가 핵심이 될 거예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금융 허브로의 성장입니다. 부산과 서울, 세종이 각각 특화된 금융 중심지가 될 거예요. 화면에는 한국 금융시장의 성장 예측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이미 디지털 금융,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김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부산은 아시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은 어떤가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서울은 전통적인 금융과 핀테크의 조화를 이룰 겁니다. 특히 강남은 아시아의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어요. 세종시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제 질문에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정책 금융의 중심이 될 거예요.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유치도 가능해질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나가 열심히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둘째, K의료의 세계화입니다. 김 교수는 다른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한국 의료기기 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에요. 앞으로 5년 내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같은 곳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첨단 의료 연구도 더욱 활발해질 거예요. 암치료, 줄기세포 연구 등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겁니다. 셋째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셋째, K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입니다. 김 교수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여기에 에듀테크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교육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약 3,42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나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망이네요.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성실함과 혁신 정신이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서울, 부산, 세종을 둘러보며 김 교수의 말이 단순한 예측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부산 해운대에는 새로운 금융단지가 조성 중이었습니다. 안나는 마지막 날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에 베팅할래요. 여기가 미래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거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후회.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안나 클라크와 함께 엘리자베스의 3번째 비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에는 전보다 2배 많은 40여 명의 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이미 정착한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첫 번째 발표자는 스위스 출신의 은행가 마르틴 슈미트였습니다. 저는 6개월 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마르틴은 화면에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테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주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고 아내는 최첨단 의료 서비스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마르틴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밤늦게도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걱정이 없어요. 다음 발표자는 미국 출신의 IT 기업가 제니퍼 파커였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한국에 갔다가 아예 정착했어요. 제니퍼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놀랍습니다. 특히 AI와 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삶의 균형입니다. 미국에서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어요. 3번째 발표자는 놀랍게도 중국 출신의 마이클 웡이었습니다. 처음 회의에서 한국을 강하게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2달 전에 부산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위험을 걱정했지만 현지에 가보니 한국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더군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부산은 금융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요. 마이클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개방성과 혁신, 그리고 질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사토 히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떤가요? 아직 투자할 만한가요? 마르틴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도쿄나 홍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러시아 출신의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니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남, 해운대 같은 지역은 영어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갑자기 사토 히로시가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일본이 지난 20년간 정체되어 있는 동안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더군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과 오만함을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고 참석자들은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토 히로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엘리자베스에게 물어보니 사토가 한국 투자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을 가장 비웃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적극적이네요. 제 말에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자들은 현실적이에요. 이익이 보이면 빠르게 태도를 바꾸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참석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해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보내야 할까요? 한국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 세계 부자들의 마지막 안전지대라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 기사는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고, 다른 언론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변화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 기사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재진과 함께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 사무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질문에 엘리자베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파트너가 맡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고객들을 관리할 계획이에요.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에 정착하기로 한 건가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 청담동에 집을 샀어요. 아이들도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제 말 믿으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서울은 세계 5대 도시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비밀회의 참석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이미 한국에 투자했거나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지난 1개월간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통계예요. 화면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기사 이후에 더 빨라진 건가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앞으로 5년간 약 2천억 달러의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될 거예요. 숫자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네요. 엘리자베스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미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영어로 된 간판도 늘어났습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을 때 중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 손님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는 거대한 금융단지가 건설 중이었고 주변에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간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영향력이 무너지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한때 식민지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부자들이 몰려드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회복력과 혁신 정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나라는 바로 코리아.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요. 제목은 코드네임 K 세계 부자들의 마지막 이동. 비행기가 뉴욕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부자들의 발걸음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는 전 세계 독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부자들이 줄 서서 들어오는 나라.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더 강하다. 2025년 초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강당에서 역사적인 강연이 열렸습니다. 평생 미국의 기술 우월성을 가르쳐온 에반 리처드슨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청중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의 제 가르침이 틀렸음을 인정하려 합니다. 한국이 없다면 세계의 기술은 멈춥니다. 30년간 미국 기술 우월주의를 가르쳐온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삼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촉각형 홀로그램,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상 기술이 미국 최고의 공학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밝히는 에반 리처드슨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버드 국제경제연구소 강당. 어둑한 조명 아래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도 없는 나라잖아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끈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강당의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스크린에 강연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는 에반 리처드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부 교수이자 전 MIT 교수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30년간 그 신념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죠. 하지만 지난 봄 한국을 방문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존 밀러 교수도 앞줄에 앉아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제 동료 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그저 싸구려 물건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오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편견이었는지 고백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미국을 사랑하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지.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나라, 면적으로는 미국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직접 보기 전까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은 이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을 비판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강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중들 중에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오직 사람뿐이에요. 당시에는 그저 겸손한 인사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 한국, 제가 만진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플렉시볼이라는 단어와 함께 공중에 떠 있는 입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삼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촉각형 3D 홀로그램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기술이 현실이 된 겁니다.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고 느낄 수 있는 영상 기술이죠. 저는 영상 속 연구원이 공중에 떠 있는 도형을 손으로 돌리고 확대하고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직접 체험했을 때 느꼈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눈앞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은 입체감, 마치 마법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삼성의 홀로그램 기술은 MIT의 연구보다 최소 8년에서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달성하지 못한 것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고백이자 인정입니다. 존 밀러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3년 전 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복제만 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10년간 비슷한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완성 단계였습니다. 슬라이드는 MIT, 나사 등에서 제가 가르쳤던 미국 기술의 절대 우위라는 주제의 과거 강의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혁신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의 연구소에서 본 광경은 제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청중 중에는 놀란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공학 교수가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홀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진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연구원이 홀로그램 속 작은 공을 집어 옮기는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경이로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혁신이 일어난 곳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걸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앞서 나가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깔끔한 연구소 내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기술 그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나타난 연구소 내부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피곤한 얼굴로도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들, 칠판 가득 적힌 복잡한 수식들. 바로 한유진 박사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얼굴이었습니다. 한 박사는 이 촉각형 홀로그램 개발팀의 핵심 멤버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청중들은 숨죽이며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한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 잠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를 돌아보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연구실 한편에 있는 작은 병원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건 연구소 내에 설치된 모의 병실입니다. 의사들이 홀로그램으로 환자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공간이죠. 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실제 병원 환경을 여기에 재현했나요? 한 박사의 대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연구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해야 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게 아주 큰 영향을 준 편지였습니다. 스크린에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는 기술로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은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머물며 연구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장비가 계속 고장났지만 연구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피곤한 얼굴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존 밀러 교수가 자리에서 약간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박철순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첫 세대 연구원이었죠. 은퇴했음에도 매일 연구소에 나와 젊은 연구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일하는 노인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굵은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이 수십 년간의 연구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분 덕분입니다. 저희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박 선생님은 항상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연구소 한켠에는 잊지 말자 1세대의 희생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무명의 연구자들이 외국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를 계속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부산에 갔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위에서 내려다본 거대한 항만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선박들, 자동화된 크레인들, 끝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 이곳은 부산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항이죠. 청중들 중 일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부산은 생소한 이름이었을 테니까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항만 시설을 구경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항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무인 운송 차량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물류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죠. 항만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들과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수출 강국이 된 이유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라는 천연 자원을 시스템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 몽골이나 에티오피아처럼 바다가 없는 내륙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하는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몽골과 에티오피아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몽골은 엄청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원을 수출하려면 두 나라의 허락이 필요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인접국 지부티의 항구 사용료로 매년 약 3조 7천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부티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죠. 존 밀러 교수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통해 세계 어디로든 나갈 수 있죠. 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조선, 철강, 해운업의 삼각축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된 철강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소에서 배가 됩니다. 그 배는 다시 한진해운과 같은 해운사를 통해 전 세계로 물건을 나릅니다. 이 완벽한 삼각형이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부산항의 밤 풍경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불빛으로 빛나는 항만과 그 위로 떠있는 달.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수출 물동량 중 99.6%가 이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한국에 항구가 없었다면 에티오피아처럼 수십 배의 비용을 치르며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기적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겠죠. 저는 부산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부산항은 1876년 개항한 한국 최초의 근대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의 첨단 시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국제 정기선은 무려 287개입니다. 이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세계 지도에 한국의 위치를 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루트의 교차점에 자리한 셈이죠. 컨테이너선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최단 거리로 세계 시장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은 한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됐죠. 이제 스크린에는 요르단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동의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청중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르단은 1965년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10배 크기인 7,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겨주고 대신 19km의 해안선을 받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요르단의 해안 도시 아카바가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르단이 사우디에 넘겨준 땅에서 이후 석유가 펑펑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손해처럼 보이지만 요르단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다입니다. 내륙국이 되는 대신 홍해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한 것이죠. 요르단은 석유보다 바다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다가 갖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한국은 이런 바다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그 축복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도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철강 산업을 생각해보세요.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제철소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양의 철광석과 석탄을 배로 실어와야 하고 완제품도 배로 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조선소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산업이니까요. 내륙국은 이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죠. 저는 드론으로 촬영한 한국의 해안선 영상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바다의 축복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죠. 2011년에는 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서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발전의 배경에는 전국에 구축된 항만 인프라와 글로벌 해운망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바다를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 12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부산항의 야경을 보여주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무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것은 한국에게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히 마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한국의 인프라나 기술만이 아닙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나사, 구글,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세계적 기업과 기관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옆에는 한국인 연구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과 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명단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사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는 김태영 박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개발팀에는 이지원 연구원이 있죠.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혁신은 박상현 박사의 연구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삼성 얘기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세계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인재 유출이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의 숨은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한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말이 담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대학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젊은 연구원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키워내지만 많은 인재들이 더 넓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인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한국계 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한국 인재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에는 이제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의 로고가 하나씩 어두워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많은 세계적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발전이 지연되고 구글의 AI 개발 속도가 느려지며 나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잠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이 문장이 스크린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국인 인재들의 뛰어난 역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화성 탐사 로버 프로젝트 팀을 만났는데 핵심 연구원 중 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태영 박사는 로버의 지형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한 주역입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화성 탐사는 훨씬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구글의 본사가 보였습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개선팀에서 일하는 이지원 연구원은 검색 정확도를 15%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구글 검색의 품질은 상당 부분 이 연구원의 공헌 덕분입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배터리 연구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박상현 박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가 30% 증가했죠. 청중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에도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해결한 최첨단 소재는 한국인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미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AI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 약 15%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핵심 기술자들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으로 퍼져나가 혁신을 이끌고 있죠. 저는 현재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은 왜 자국에 머물지 않을까요?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연구 환경과 해외의 연구 환경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연구 지원금, 근무 환경, 기회의 다양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한유진 박사와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하지만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실패를 용납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깊은 생각에 빠진 존 밀러 교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의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서울의 첨단 연구단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는 제 결론의 근거입니다. 저는 무대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크 없이 직접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기술을 경쟁력으로 봅니다.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의 모토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미래를 향한 혁신. 한국은 기술을 상품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팔짱을 풀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던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부산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는 연구원들, 병원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해 수술 계획을 세우는 의사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그 나라가 정치인이 아니라 문화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이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저는 연단으로 돌아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간 가르쳤던 것은 기술의 원리였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을 왜 만드는지,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이제 청중들의 얼굴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접근이야말로 그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플렉시볼 홀로그램 기술 시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화려하거나 신기해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의료, 교육, 안전 등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연구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실험, 고장난 장비 앞에서 고민하는 연구원들, 다시 도전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연구원들이 새로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하는 장면이죠. 영상 속에서 장비가 고장나자 연구원들이 서로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뭔가를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국계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기억하죠. 하지만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실패가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영상은 이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피곤한 얼굴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연구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다시죠. 이 단순한 단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다시라는 한글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박철순 선생님, 그 60대 후반의 연구원은 30년 전 한국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를 외쳤다고 합니다. 청중 중 일부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술 개발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것을요.
이제 스크린에는 슬로건이 떠올랐습니다. 혁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문화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30년간 가르쳤던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실패에서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3번째 실패, 10번째 실패, 100번째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청중 중에는 이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학생들의 감정이 더욱 북받쳐 오른 듯 했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겁니다. 강연의 마지막 순간,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존 밀러 교수부터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까지 모든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죠?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질문했던 학생이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정식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전체의 철학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 부산항의 불빛,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항구의 크레인은 쉬지 않으며 공장의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오늘을 만들었고 기술로 내일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청중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리더보다 강한 국민 전체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약해지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배경에는 한국 국기와 함께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형 선박, 그리고 공중에서 떠오르는 홀로그램이 교차되며 나타났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앞줄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박수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가능성을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멈추지 않는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